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32번째 미국 문학사의 거장이 된 허먼 멜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2번째 고래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 백경의 작가 허먼 멜빌 1. 고증 혹은 리얼리티의 작가 소설이나 드라마 등의 작품을 볼 때 고증 혹은 리얼리티가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올해 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에서도 그런 케이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가인 소설가 이낙준 씨가 실제로 인하대학교 의과대를 수료한 이비인후과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수술방의 긴박함 등을 리얼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른바 현장직들이 쓴 작품들은 대부분 그 리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는 하는데 판사 출신인 문유석 작가 역시 23년 동안 법관 생활을 하다가 미스 함무라비, 악마 판사 등의 대본을 쓰면서 스타 작가로 떠오르게 되었죠. 물론 과거에도 이처럼 이른바 전문가의 실제 고증이 담긴 작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허먼 멜빌 역시 미국 문학사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최초의 전문직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먼 멜빌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1819년 8월 1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허먼 멜빌은 부유한 무역상 아버지를 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모두 명문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무역업이 실패를 하고 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서 그의 인생은 급변하게 됩니다. 그는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고 은행이나 상점에 심부름을 하거나 농장 일을 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1837년 경제공황으로 인해 이런 일자리마저 찾기가 어려워지자 허먼은 선원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즘도 먹고 살기 힘든 젊은 친구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원양어선이나 한번 타볼까? 이런 말과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허먼은 실제로 그 일을 실천합니다. 1839년 그는 상업선인 세인트 로렌스호를 타고 처음으로 영국의 리버풀로 향하면서 선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1841년 드디어 메시크네토라는 포경선을 타게 되는데 남태평양 마르퀴즈 군도의 식인종이지만 친절한 타이피족과 함께 한 달가량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인종은 식인종인데 뭐 함부로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는 친절한 식인종, 말이 좀 이상하죠. 이었다고 해요. 이후 그는 복무겁으로 인해서 타히티에 투옥이 되기도 했지만 얼마 후에 탈옥을 하면서 근처 에이미오 섬에서 노숙을 하다가 다시 포경선인 찰즈 앤드 헨리호에 타서 항해를 했고요. 호놀룰루에서 체류를 하다가 미국의 군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호를 타고 1844년 보스턴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타이피족과 함께한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소설 타이피를 출간합니다. 식인종이지만 친절한 타이피족과 함께 했다라는 이 색다른 소재 때문에 이 소설은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은 자신이 타히티와 에이미오 섬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 오무를 발표했고요. 이 역시 대중들에게 색다르고 신기한 소재였기 때문에 독자들의 호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쓴 세 번째 소설은 독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되는데, 마디라는 이 작품은 기존 자신이 썼던 소설들처럼 모험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동안 자신이 빠져 읽었던 철학서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철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좋아하던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작품을 기대했지만, 마디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체험적 소설의 명작, 백경, 모비딕의 탄생. 마디의 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 허먼은 다시 자신의 경험을 살려 레드번과 화이트 재킷이라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두 소설은 다시 어느 정도 허먼의 소설가로서의 입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담긴 마디의 실패로 작가로서의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매사추세츠 한 작가 및 출판인 모임에서 주홍글씨의 작가 너데니얼 호손과 만나 교류를 하면서 작가로서 각성을 하게 되고, 그의 인생 최고 작품인 모비딕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떠돌이 이슈메일은 포경성 피커드호에 타게 된다. 이 배의 선장 에이헤브는 거대한 흰색 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빼앗긴 뒤 복수를 위해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추적을 거듭하며 복수를 꿈꾼다. 에이헤브는 배의 중앙 기둥에 금화를 박아넣고 제일 먼저 모비딕을 발견하는 선원에게 주겠다라고 공표했고, 항해사인 스티브는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 꽤 열심히 에이헤브의 명령에 따른다. 그러던 어느 날 피커드 후는 큰 폭풍우를 만나 나침반마저 고장이 나버리고, 선원 한 명은 정신 이상에 빠졌으며 또 다른 선원 한 명은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모비딕을 만난다. 하지만 이미 폭풍우에 만신창이가 된 배들은 오히려 모비딕의 공격 목표가 되어버린다. 포경선단의 배 중 한 척이 모비딕을 만난 첫날 부서져 버렸고, 다음 날에도 다른 한 척의 배가 부서진다. 이 와중에 에이헤브의 의족다리 역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셋째 날에 드디어 모비딕의 몸에 작살을 꽂아 넣는데 성공하는데, 이 작살줄에 에이헤브의 몸이 감겨들면서 모비딕과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 결국 배는 기울어지면서 서서히 침몰하게 되었고, 선원들은 배의 돛대에 깃발을 걸고 구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전멸하고 만다. 다만 이슈메일만이 목숨을 건져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 구조가 된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기억을 회상하는 형태로 쓰인 소설이 바로 모비딕이다. 자, 소설 모비딕의 줄거리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소설은 허먼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지만 당시에는 독자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우선 생동감 넘치는 리얼리즘은 있었지만 지나치게 리얼해서 고래의 생태와 활동, 포경 기술, 포획한 고래의 처리 및 가공 등의 내용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할애한 거죠. 덕분에 모비딕은 한동안 문학서적 코너가 아닌 수산업 코너에 진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우픈 현실이죠. 또한 이 책을 통해 허먼은 자신의 철학적 사색을 통한 사상도 담아냈습니다.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처절하게 보여주면서도 결국 신에게 도전하는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큰 고래를 스토아 학파의 향고래를 플라톤 철학에 비유하며 고대 철학의 두 학파를 견주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허먼의 시도는 당시 대중들에게는 고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경제공황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신나고 박진감 넘치는 모험소설을 기대했지만, 허먼의 소설은 분명
박진감 넘치는 모험 소설이면서도 끊임없는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정보를 나열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색의 역작을 집필한 대가로 허먼은 재정적 상황은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서 1866년 이후에 뉴욕 세관 감독관 자리를 얻어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그 와중에 첫째 아들의 자살, 살고 있는 집의 화재, 둘째 아들의 객사 등 고난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허먼 역시 1891년 9월 28일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3. 미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 허먼 멜빌. 물론 모비딕 이후 그가 소설을 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파에르, 이즈라엘 포터, 사기꾼, 베레니토 세레노 선장 등의 작품을 내놓았지만 대중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고요. 유작으로 남은 빌리버드 정도가 그나마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 세계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연구자들이 그의 작품을 다시 들여다보던 중에 그의 삶과 작품 세계에 매료되어 일어난 멜빌 부흥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전에는 난해하고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서 외면을 받았던 그의 작품들이 1920년대 이후에 재평가를 받으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을 받았던 것이죠.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이자 작가, 저명한 평론가이기도 했던 레이먼드 멜보른 위버의 주도로 이어진 허먼에 대한 연구는 허먼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1923년에는 채털리 부인의 사랑으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D.H. 로런스가 미국 고전문학 연구라는 보고서에 에드가 앨런 포, 너데니얼 호손, 월트 휘트먼 등과 함께 허먼 멜빌의 작품을 포함시켰고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서머셋 모음 역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 10명을 꼽을 때 항상 허먼 멜빌을 포함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허먼은 대부분의 작품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소재로 삼아 리얼함을 잘 살렸고 이런 그의 작품 세계는 그의 생전보다 20세기 이후에 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을 대표하는 리얼리티 작가로서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인기를 얻고 있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